작가 윤정모는 그의 장편 소설 그곳에 엄마가 있었어에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위안부들의 고통을 소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중의 한 분이었던 주옥 언니가 기록한 내용들을 부록으로 삽입하여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귀한 일을 하신 윤정모 작가님의 글을 짜집기 하고 그리고 이번에 방문한 사이판 미국 메모리얼 파크에서 제공한 동영상을 함께 게재하며 일제 강점기 시절에 고통당한 한국인 위안부들의 실상을 보여드려 잊혀가는 비극의 역사를 다시 상기시켜 앞으로는 이런 비운의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과거의 역사와 지금까지도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야욕을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큰 교훈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노트, 일본군 위안부들의 증언. 이것이 주옥 언니가 버마 수용소에서, 귀국선에서, 부산 방역소에서 위안부들을 면담하고 기록한 내용들이다. 이미가 겪은 수모도 이 내용과 다르지 않다. 나는 나가서 바람을 쐬고 올 테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해라. 읽고 싶지 않다. 읽기도 두렵다. 그러나 장군에 대한 궁금증이 그냥 읽어 라고 재촉해서 보자기를 풀어낸다. 노트 5권이다. 나는 길게 심호흡을 한 후 첫 번째 공책을 펼친다. 김덕진 편입니다. 236쪽부터 있습니다. 1923년 경남 의령군 대의면에서 태어나 지리산 밑의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로 이사를 갔다. 부친 이름 김부한. 그곳에서 아버지는 전매품으로 담배 농사를 지었다. 전매품 농사는 싼 값으로 납품해야 했지만 현금이 귀했던 아버지는 약간의 선금을 받고 농사를 지었다. 농사가 끝나 담뱃잎을 따고 나면 둥치에서 새순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말려서 피우거나 모아두곤 하다가 이것이 발각되어 일본 순사에게 잡혀갔다. 아버지는 모진 매를 맞고 나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 엄마는 오빠 2, 언니, 나 여동생 5을 데리고 홀로 생활을 꾸려나갔다.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다. 나무 뿌리를 캐서 먹기도 하고 종일 디딜방아를 찧어주고 등결을 얻어다가 시래기를 넣고 끓여 먹기도 했다. 17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우리 마을에 한 남자가 와서 일본 공장에 가면 돈을 번다고 처녀들을 모집했다. 내가 가장 먼저 가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약속 장소는 의령이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니 30여 명의 여자들이 와 있었다. 굶주림에서 탈출하겠다는 소망으로 합천, 마상, 의령 등지에서 온 여성들이었다. 나이는 나보다 적거나 많았고 그 중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도 있었다. 그런 여자들은 대개 남편이 일본에 징용을 간 경우였다. 버스를 타고 군북으로 갔다. 우리는 군북역 앞에서 내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부산에서 인솔자가 상해에 산다는 조선인 남녀에게 우리를 넘겼다. 부산에서 배를 탔다. 엄청나게 큰 배였다. 배는 여러 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배 밑바닥 칸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내린 곳은 일본 나가사키였다. 부두에서 버스 같은 차가 우리를 태우고 한참 달려가서 여관 앞에 내려놓았다. 여관으로 들어간 이후부터는 총을 맨 군인이 우리를 감시했다. 도착한 그날 밤 나는 계급이 높은 군인에게로 끌려가 강간을 당했다. 그 군인은 권총을 차고 있었다. 피도 나오고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자 장교가 등을 두드려 주면서 아무 때 당해도 당하니까 그런 줄 알라고 달랬다. 우리는 매일 밤 이곳저곳의 장교들 방으로 끌려가서 강간을 당했다. 조선인 남녀가 일본 장교들에게 우리의 처녀성을 상납한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장교 상납이 끝나자 포주들은 우리를 다시 배에 태웠다. 부산에서 탄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배였다. 배가 부두 가까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우리는 작은 배를 타고 가서 그 배로 옮겨 타야 했다. 긴 복도를 지나 허허벌판 같은 큰 방에 들어갔다. 내 뒤를 따라온 아이는 방이 아니라 창고 같다고 했다. 창고 같은 그 방에 사람들이 들어와 차례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밤에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끝없이 누워 있었다. 일반 승객들도 그렇게 들어와 있었다. 며칠이나 배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다. 아마 3, 4일은 갔을 것이다. 우리가 내린 곳은 상해였다. 상해 부두로 트럭이 왔고 우리는 그 트럭에 올랐다. 상해 거리는 복잡하고 어수선했다. 그 거리를 지나 한참 더 가서 군부대만 있는 변두리에 내렸다. 인솔자 조선인 남녀가 부대 바깥쪽에 있는 어느 큰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 큰 집인데 조그만 방들이 많았다. 집 안에는 일본 여자들과 조선 여자 20명쯤이 있었다. 의정에서 온 우리 30명과 합쳐 50명이 넘었다. 일본 여자들은 유곽에서 왔고 나이는 27세에서 28세였다. 조선 여자들은 전라도 충청도에서 왔다는데 우리와 비슷한 나이로 다 그렇게 속아서 온 것이었다. 그 큰 집은 본래 작은 방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큰 방을 나무 판자로 칸을 막아서 한 사람이 누울 만한 크기로 개조해 놓았다. 방 안에는 침대와 사물함 벽걸이가 있었다. 식당은 건물 뒤쪽에 있었고 집 안에는 위안소라는 간판이 붙었는데 처음 나는 그를 몰라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조선인 부부가 포주 겸 주인이었고 부식은 군부대에서 가져다 주었다. 집안의 위생 사항도 군부대에서 점검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교대로 밥을 먹었다. 군인들은 9시에 와서 줄을 섰다. 가끔 미리 와서 대기하는 군인들도 있었다. 저녁 6시 이후부터 장교들이 와서 자고 가기도 했다. 잠도 못 잘 정도로 바빴다. 아프거나 사정이 있는 여자를 빼고는 매일 평균 35명쯤을 받았다. 전투가 있을 때는 찾아오는 군인들이 적었다. 방마다 콘돔이 있었다. 가끔 사용하지 않으려는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나에게 나쁜 병이 있으니 사용하라고 설득했다. 그래도 그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까지 병이 대수냐고 막무가내로 덤벼들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부대병원으로 가서 군의관에게 검진을 받았다.
상해의 모든 위안소 여자들이 같은 날에 검진을 받아서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서야 했고 점심시간에 훌쩍 넘어서야 차례가 돌아올 때도 있었다. 중국 여자들도 많았는데 그녀들은 너나 없이 귀걸이들을 하고 있었다. 병이 있으면 606호를 맞았다. 몇몇 여자들은 자궁에 훌떡 빠져나와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붓고 피가 나기도 했다. 도망가려고 해도 어디가 어딘지 몰라 나설 수가 없었다. 죽으려 해도 늘 사전에 발각되었다. 자살 시도에 실패한 후부터는 내 처지를 체념하고 반항하기도 하였다. 개중에는 싸움을 하거나 도망치다가 붙잡혀오는 여자, 군인에게 반항하다가 발길에 차여 비명을 지르는 여자가 있었지만 결과는 언제나 여자 쪽의 손해였다. 군인들이 전투에서 돌아오는 날은 얼굴, 옷, 신발 등이 온통 먼지투성이었다. 행동도 난폭했으며 콘돔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은 다소 온순하고 이제는 필요 없다고 잔돈을 놓아두고 가기도 했다. 전투에 나가는 게 무섭다고 우는 군인도 있었다. 그럴 때는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위로해 주었는데 그가 정말 살아서 돌아오면 반가워서 기뻐해 주었다. 단골로 오는 군인들도 꽤 되었고 사랑한다, 결혼하자는 군인도 있었다. 군인들이 올 때는 조그만 표, 군표를 주고 갔는데 그것을 모아 주인에게 갖다 주면 주인이 공책에 적으면서 전쟁이 끝나면 팔자를 고치게 해준다고 했다. 그때부터 나는 팔자를 고치는 것에 희망을 걸고 일본이 이기라고 매일 빌었다. 군부대가 이동을 했다.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면서 군인들과 같은 배를 탔다. 한 달쯤 가서 닿은 곳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티니안 섬이었다. 트럭을 타고 군부대로 들어가는데 입구에서부터 군인들이 서서 환호를 했다. 우리가 위안부로 처음 입성하는 것이었다. 부대장이 우리를 정중히 맞으면서 훈시까지 했다. 참 잘 왔다. 오늘아 고생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병사들은 여러분이 서비스에 사기가 높아진다. 여러분이야말로 전쟁의 힘이다. 모쪼록 병사들을 잘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 위안소는 긴 창고 같은 건물들로 세 채가 나란히 서 있었다. 한 동마다 베니어판으로 칸을 막은 2평짜리 방이 20개 있었다. 위안부는 60여 명이었지만 군인 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어 사병들은 순번을 얻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월수금은 사병 차례, 화목 트는 장교들, 일요일은 자유시간이었다. 일요일 밤 장교들의 연회에 가보니 네덜란드 여성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그녀들은 장교들의 첩으로 억류되어 있었다. 6개월간 지겹게도 군인을 받았다. 병을 옮아 606호를 맞으며 지옥의 나날을 보내는 사이 주인 여자가 병이 들어 싱가포르에 있는 큰 병원으로 나가게 되었다. 남자 주인이 위안소 일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면서 나에게 진단서류를 맡기며 함께 가라고 했다. 평소 내가 고분고분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나는 부인과 함께 배를 타고 싱가포르에 내려 군 병원에 들어갔다. 부인은 신장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며칠 후 사망했고 의료 조무사는 나를 싱가포르 위안소로 넘겼다. 나는 팔자 고칠 장부가 티니안 위안소에 있다는 생각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다. 군속은 배편이 있으면 알려줄 테니 우선 그곳에 가서 있으라고 했는데 그 뒤로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싱가포르 억류자 캠프에서 1946년 3월 25일 기록. 이상은 김덕진 씨의 증언입니다.
다음은 264쪽 이상순 편입니다. 1922년 경북 달성군 조야동에서 이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면장이었다. 집에는 머슴을 두었고 논밭도 많아 유복한 편이었으며 동생들을 위해 유모를 둘 정도였다. 9살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첫 해에 책을 다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3살 위인 오빠가 계집애가 배워서 어디다 쓰느냐고 학교에 못 다니게 했다. 내 책도 모두 아궁이에 넣고 불살라 버렸다. 그래도 학교에 가겠다고 하자 오빠는 할아버지가 계신 집에서는 때리지 못하니까 서당으로 끌고 가서 낫으로 찔러 죽인다고까지 했다. 나는 밤낮으로 오빠의 협박에서 벗어나 공부할 묘안은 없을지를 궁리하다가 서울에 사는 고모 집으로 도망을 갔다. 고모 집에서 한 해를 놀다가 학교에 들어갔지만 3학년 때 고모네 집안이 어려워져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14살 때였다. 고모가 집으로 내려가라고 했으나 내려가면 맞아 죽을 것이 뻔했고 고모 집에서도 더 이상 기거할 수 없어진 나는 집을 나와 동네 길을 배회했다. 고모 집과 멀지 않은 어느 집에서 노랫소리가 들렸다. 활짝 열린 대문 옆에는 김문식이라는 문패와 소개서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소개서가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노랫소리가 나기에 노래라도 배워볼까 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여자들이 마루에서 장구를 쳤고 남자들은 듣고 있었다. 나중에 보니 소개서는 여자들을 불러서 노래를 시켜본 후 잘하면 인력거를 태워 어디론가 보내곤 했다. 내가 구경하고 있으니까 주인 여자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경성 고모집에 있다가 일을 저질러서 쫓겨났다고 거짓말을 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자기 집에 있으라고 했다. 그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면서 1년을 보냈다. 주인 아주머니는 좋은 사람으로 밥 먹여주고 옷도 해주고 가끔 10전이나 20전씩 용돈도 주었다. 주인 아주머니 이름이 김문식으로 소개소 주인이었으며 과부였다. 어느 날부터 여자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다. 소개소에 머물던 늙은 조선인 남자와 일본인 군속 한 명이 지방을 돌아다니며 여자들을 모아온다고 했다. 여자들 중에는 아버지에게 팔려서 온 애들도 있었다. 내가 언니들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까 일본 군속을 따라 일본 공장으로 간다고 했다. 여자들은 경상도, 전라도 등지에서 온 16, 17, 18세였다. 나도 갈까 했더니 군속에게 말해주었고 소개소 주인은 가고 싶으면 가라고 했다. 대구 집이나 고모 집에는 알리지 않았다. 군속은 나까지 신명이 되자 길을 나섰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부산에서 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에 내렸는데 거기서 치렁치렁 길었던 머리를 단발로 잘랐다. 그곳에서 일주일쯤 있다가 또 배를 타라고 해서 여기가 일본인데 또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좀 더 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배는 아주 큰 연락선이었는데 안에 술집도 있고 목욕탕도 있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섬을 지나칠 때 뱃사람들이 저기가 사이판이고 그 밑이 섬이 야프이며 우리가 내릴 섬은 파라오라고 했다. 나는 공부나 외우는 일을 좋아해서 그들의 말 모두를 그냥 외웠다. 파라오 섬에 내렸다. 원주민들은 옷을 입지 않았고 여자들도 야자잎으로 허리만 가리고 다녔다. 부두에서 한참 걸어서 도착한 곳은 판자로 지은 기다란 기역자의 단층집이었다. 마당은 넓었고 나무들이 질비해서 울타리 구실을 했다. 거기 주인은 조선인 부부였다. 거기까지 따라온 일본인 군속이 우리를 주인에게 넘기자 주인은 군속에게 돈을 지불했다. 이 돈의 액수에 따라 각각 1년 반, 2년, 3년 등으로 기한이 정해졌다. 나에게는 1년 반이란 기한이 정해졌다.
일주일 후 저녁 무렵 주인이 우리에게 현관에 나와서 앉아 있으라고 했다. 조금 있으니 군인들이 와서 신발을 벗어들고는 마음에 드는 여자를 지목해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를 지목한 군인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벌거벗고 덤볐다. 내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자 군인이 사정없이 때렸다. 다음 날부터 오후 3시에서 4시쯤에 군인들이 오기 시작했다. 주인은 계급이 높은 군인에게는 나이가 좀 들어 철이 난 언니들을 소개해주고 나에게는 무식한 졸병들만 소개했다. 졸병들은 내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걸핏하면 때렸다. 어떤 작자는 여자에게 자기 신발까지 들고 들어가게 했다. 처음은 내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하루에 2-3사람만 받게 했다. 다른 언니들은 20명 이상 받아야 했다. 하얀색 군복을 입은 군인과 국방색 군복을 입은 군인이 왔다. 어떤 군인들은 한 번 하고 옷도 입지 않고 있다가 또 달려드는 놈도 있었다. 이때 나는 소리를 꽥꽥 지르고 악을 쓰면서 거절했다. 그러면 때리고 칼로 찌르기도 했다. 군인을 받다가 견딜 수 없어 도망치다 붙잡혀 매도 숱하게 맞았다. 그때 하도 맞아서 오른쪽 귀가 안 들리고 몸도 성한 곳이 없다. 도망가면 목을 올가면서 끌고 다녔다. 나를 자주 찾아오거나 특별히 잘해주는 군인은 없었다. 내가 쌀쌀맞게 대하고 상대하지 않으려 한다고 군인들은 때리기만 했다. 내 일본 이름은 노부코였다. 다른 언니들 이름은 부른 적이 없어 기억할 수가 없다. 하나코라는 전라도에서 온 언니는 얼굴이 예뻐서 군인들한테 제일 많이 시달렸다. 나는 늘 행위가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서 씻었다. 내가 씻으러 간 사이 내 방에 있는 물건을 집어가는 군인도 있었다. 내 수입은 한 달에 30원이었는데 주인은 옷, 화장품, 거울 같은 것을 가져다 주고는 수입에서 제한다고 했다. 물건이 없어지면 주인은 또 그 물건을 사서 방에 갖다 두라고 했다. 내가 안 사요. 군인들이 다 훔쳐가는데 못 타러 사요. 라고 거절하면 주인은 다른 여자들은 다 사는데 너만 그런다면서 또 때렸다. 결국 주인으로부터 단 1푼도 받은 적이 없다. 어느 날 주인이 바뀌었다. 조선인 부부에서 40 내지 50대쯤 되는 일본인 부부로 바뀐 것이다. 새로운 여자들이 더 왔다는 것 외에 환경도 대우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새로운 여자들 중에는 평양에서 유명했던 기생도 있었다.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그 기생은 인기가 있어서 그녀에게 환심을 사려고 기모노를 입고 오는 남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기생들을 불러서 노래를 시켰다. 기생들 중에는 춤을 추는 사람, 가야금을 뜯거나 육자배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본인 중에는 조선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다. 기회가 뛰어난 기생들도 손님을 받았다. 전쟁으로 많은 여자들이 죽긴 했지만 자살한 여자는 없었다. 나는 초경을 20살에 했다. 자고 나니 요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 짓을 많이 해서 이제 죽는 것이라고 울고 있는데 옆방 언니가 와서 월경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언니는 가게에 전화를 걸어 가지를 주문했고 그걸 잘라서 쓰라면서 방법을 일러주었다. 파라오에는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조선인 개척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 농사도 짓고 길도 내고 집도 짓고 해서 원시섬이 많이 개화되어 갔다. 그들도 위안소에 왔다. 주인이 조선 사람도 받으라고 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한 번은 못된 육군줄병이 내 가슴, 발을 칼로 찔러서 병원에 입원했다. 내가 입원해서 매일 엄마 하고 울었더니 군의관이 엄마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조선에 있다. 학교에 가다가 붙잡혀 왔다고 거짓말을 했더니 그가 상관에게 말해서 나를 병원에서 일하게 해주었다. 일본말을 할 줄 알고 약품 등 일본글을 읽어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군의관이 의사가 하는 일을 나에게 가르쳤고 나는 오리주둥이 같은 기구로 여자들 성기를 검사하는 일을 도왔다. 파라오에는 일본 유곽과 조선 유곽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병이 있는 여자들은 나팔관에 고름이 생겨서 잘 빠지지 않았다. 10명 이상 늘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는 자궁 안에 새알 같은 약을 넣고 솜으로 막는 것으로 20시간이 지나면 다시 검거했다. 검사하면서 보니 끌려온 여자들 중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자도 있었다. 병원 한 달 월급은 50전이었다. 담배를 사면 남는 돈이 별로 없었다. 담배는 몰래 피웠다. 병원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사와 간호부들 몇 명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소남으로 갔다. 그때 소와 18년, 1943년으로 기억된다. 소남에서는 야전병원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7개월 근무하다가 다시 파라오로 돌아왔다. 돌아온 지 얼마 후 폭격이 심해져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일했다. 급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의사와 간호부를 도와서 부상병을 치료했다. 한 번은 팔이 다라는 부상병을 만났는데 내 가슴과 팔과 발을 칼로 찔렀던 그놈이었다. 나는 약도 모르핀 주사도 놓아주지 않았고 너무 아프다고 밤새껏 소리치다가 새벽녘 파상풍으로 죽었다. 군이 가는 내가 자꾸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다. 파라오에 오래 있어서 풍토병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진단서를 써주면서 엄마를 보러 조선에 가라고 했다. 진단서를 들고 경찰서에 가서 수속을 밟고 돌아와 짐을 꾸렸는데 타고 갈 배가 폭격을 맞았다고 했다. 날이 갈수록 폭격이 심해졌다. 위안소도 폭탄이 떨어져 많은 위안부가 죽었다. 위안소 영업은 중단되었고 군인들 출입도 없었으며 살아남은 위안부들만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나는 그들 6명과 함께 이와야마로 피난을 갔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냇가에 있는 커다란 달팽이를 잡아먹었고 나중에는 도마뱀과 쥐도 산채로 잡아먹었다. 어느 날 밤에는 들고 다니던 항고에 마을에서 얻은 쌀을 넣고 주위를 더듬거려 물을 붓고 불빛을 숨겨가며 밥을 하는데 폭격을 당했다. 항고를 들고 정신없이 도망다니다가 아침에 보니 밥이 덜 되어 시뻘겋다. 죽은 사람의 핏물을 받아 밥을 지은 것이었다. 우리 6명은 그거라도 안 먹으면 죽는다고 눈을 질끈 감고 먹었다. 피난길에 폐잔병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다녔는데 그 와중에도 강간하는 놈이 있었다. 그때 어떤 놈이 내 입술을 깨물었는데 내 아랫입술에 있는 겉모수로만 자국이 그놈이 남긴 것이다. 그때 나는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놈을 찔러 죽이지는 못했다. 공포의 악모가 된 군인들이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미국 비행기가 떠다니며 삐라를 뿌렸다. 조선 사람은 손들고 나오라고 한글로 쓰여 있었다. 군인놈이 나에게 총을 들이밀며 뭐라고 쓰여 있느냐고 다그쳐 물었다. 나는 글을 못 배워서 못 읽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일본 패망이 공식화되자 어떤 일본 군인은 병을 깨뜨려 거꾸로 꽂아놓고 머리를 쳐박아 자살했다. 미군이 와서 조선인 일본인을 나눠 수용소로 보냈다. 1946년 3월에 조선으로 가는 수송선을 탔다. 수송선이 섬으로 다니며 조선인 노무자와 위안부들을 신내라 부산에 도착한 것은 5월이었다. 수십 편의 일본군 위안부들의 증언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2편만 이렇게 읽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정같이 아름다운 바다와 맑고 청정한 자연 속에서 소박한 꿈을 꾸며 평화롭게 살던 원주민들은 갑자기 침략한 제국주의자들의 야욕과 약탈에 행복한 생활이 무너지고 찢기고 약탈당하고 또한 노예로 전쟁터의 노동자와 총알바지로 위안부로 살다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항구에서 징용한 노동자와 위안부가 수십만 명이나 되니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혼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으리요? 잠시 묵념으로 영혼들을 위로하였을 뿐입니다.
80여 년이나 지난 지금 자연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채 망가진 몸을 되살리며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려 몸단장하는군요. 다시는 이 아름다운 땅에, 그리고 다시는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은 아픔의 상처가 있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국력이 힘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력을 길러야 합니다. 좌파, 우파 지나친 이념 논쟁에 휘말려 다시는 그 틈을 노리고 달려드는 제국주의자들의 희생자가 되지 말고 온 민족이 한 마음으로 뭉치는 성숙한 인격을 우리 모두 갖춰야 될 것입니다. 분열되지 말고 하나로 뭉쳐 잘 살아 보십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서로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하십시다.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욕망으로 선량한 국민들의 마음을 좌와 우로 나누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사십시다. 이제 사이판 미국 메모리얼 파크에서 제공한 태평양 전쟁사에 관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 섬에서 말입니다. 이곳은 사이판이라 불리는 섬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일본은 사이판을 포함한 독일령 일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일본 제국은 결국 사이판을 번영한 농업식민지로 변화시킵니다. 당시 일본은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층은 본국의 인구 증가로 인한 영토 부족과 자원 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일련의 잔혹한 정복 전쟁을 통해 이웃나라의 자원을 약탈했습니다. 미국은 이 침략에 대항하여 고철 및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은 연료와 자재를 획득하기 위해 더 남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일본이 본토에 연료와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 관할인 필리핀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계획 성공을 위해서는 태평양 내 미국의 요지인 진주만에 주둔한 미 해군의 움직임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미군 함대는 피해를 입으며 수심이 얕은 진주만에서 침몰합니다. 몇 시간 후 미국의 병력이 약해진 틈을 타 일본은 필리핀, 괌, 웨이크 섬을 비롯한 다수 지역들을 공격하였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남태평양 침략을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은 대일본 전쟁을 선언합니다. 미 항공모함들이 태평양으로 진입하였으며 마침내 미 전함들은 진주만으로부터 복구되었습니다. 미국 본토의 공장에서는 무기 생산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일본 본토로 이어지는 섬들을 점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년 동안의 일본을 향한 고된 전진 후 마침내 미국은 마리아나 제도인 괌, 티니안, 사이판 일대에 다다르게 됩니다. 미국 전략가들은 사이판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들은 B-29 폭격기를 사용하여 일본을 고공 공격하려 하였으나 연료의 한계로 1500마일까지밖에 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판은 이 범위 안에 위치해 있었고 지형적으로도 이착륙에 적합하였습니다. 이 섬을 획득한다면 미군은 일본 본토를 자유자재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유일한 장애물은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미 사이판에 주둔하고 있던 3만 명의 일본군이었으며, 그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요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일본 군대 이외에 차모로와 캐롤리니안 원주민, 수천 명의 일본인, 오키나와인, 그리고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Before the invasion of Saipan, it was very peaceful here. Everybody helped one another in those days. I liked the Japanese before the war because they treated us like people. But as the war got close, their attitude changed. After what happened to my father, I became afraid of the Japanese soldiers. 사이판의 주민들에게 태평양을 건너오는 강력한 미국 함대를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석회암이 되어버린 듯한 일본군 방어진을 무너뜨리기를 갈망하며 4일 넘게 미군의 대량 공습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틀 후에는 미 해군의 포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3일 후 침략을 시작할 예정인 미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On the success of this barrage depended the fate of our Marine division. (1944년 6월 15일) 아침 해병 제2사단과 제4사단은 일본군의 박격포와 포격포의 포화 아래에 있는 4마일 길이의 해변을 공격하고자 수륙 양용차에 탑승하였습니다. 그 싸움은 피비린내 나는 것이었고 수많은 미 해병들이 해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몇 분 만에 약 8,000명의 해병대가 해안을 통해 육지로 파고들기 시작했고 늦은 오후 해병의 숫자는 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본군의 치열한 방어로 미군은 첫날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3일의 시간을 소요하였습니다. 제27 보병사단과의 합동 공격을 통해 미군은 아스리토 비행장을 점령하였습니다. 이 비행장의 활주로는 활주로 연장을 통해 폭격기 이착륙을 위해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미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서쪽으로부터 강력한 함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은 이를 저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중 가장 큰 공중전이 벌어졌고 400대 이상의 일본군 전투기가 격추되었습니다. 미국의 침략을 막으려는 일본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일본 해군의 도움을 차단한 미군은 육지로 전진하였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민간인을 포로로 잡아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When the Americans captured us, they treated our wounds on the spot. They gave us water, and when I saw one of them had a rosary around his neck, we figured they were good guys. 미군은 섬을 점령해 나갔고 마침내 사이판의 수도인 가라판에 근접하였습니다. After 4 days of this struggle, on the 2nd of July, Garapan fell. 수도인 가라판을 점령당한 일본 군들은 낭떠러지뿐인 사이판 섬 북단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날 밤 일본 군들은 필사적이었으며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칼, 총검, 수류탄, 창 등을 지니고 모든 것을 내건 사략의 반자의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심지어 부상당한 일본 병사들마저 미군을 향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결국 제10부대의 해병들이 전세를 뒤집게 되었습니다. 반자의 공격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반자의 공격을 마지막으로 사이판 전투는 종료되었습니다. 1944년 7월 9일 미군 사령관은 섬의 점령을 선언했고 전투 중에 사망한 미국인들을 기렸습니다. 미 해군은 그 후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이판은 미국에 함락된 섬들 중 민간인 수가 많은 첫 섬이었습니다. 전투가 발발하기 전 일본 정부 기관은 미국인에 대한 잘못된 선전물을 배포합니다. A Korean read a Japanese leaflet that said the Americans were going to kill all the men and take the women and children to the ship. 미국인 통역가들과 포로로 잡혀 통역가가 된 일본 군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남자, 여자, 심지어 아이까지 사이판의 800피트 높이의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5일간의) 사이판 전투는 엄청난 민간인 사상자를 냈으며 막대한 비용이 든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사이판 전투 이후
마리아나 군도 군사작전은 사이판에 이웃한 티니안과 괌으로 옮겨갔고 바로 다음 달에 모든 섬들이 함락되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나 제도는 미국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티니안, 괌, 그리고 사이판에 정비된 활주로를 이용하여 미 B-29 폭격기는 일본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13개월 동안 미군은 막강한 폭격기들을 이용한 격렬한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폭격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결코 항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략가들은 이미 사이판 전투에서 격렬한 일본의 저항을 보았었기에 일본 본토의 해변 공격 시 수백만의 미군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다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새로운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에놀라 게이라 불리는 B-29 폭격기 한 대가 사이판에 인접한 티니안 섬에서 이륙하였습니다. 이 폭격기의 목적지는 히로시마였습니다. 에놀라 게이는 그곳에 태평양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첫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오늘날 사이판의 열대우림 경관은 평화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섬은 그 해안에서 강력하고 단호했던 적과 싸웠던 미국의 젊은이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이판이라 불리는 이 섬에서 두 국가의 전쟁으로 인해 희생당한 남녀 군인들과 참으로와 캐롤리니안 민간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